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 여사의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3가지입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회장 등과 주가 조작을 공모해 8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선고 과정 생중계를 허가했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이 중계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 여사에 이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단식 회복 치료를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장 대표가 내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으로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법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이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온 장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표님께서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하시지만 현재 주변에서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장 대표는 이미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제 의원총회에선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지방선거는 필패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일부 원외위원장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며 제명 강행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또 포함시켜요. 한 전 대표 제명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당내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강선 의원의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전해드렸죠. 그런데 김 시 의원의 측근까지 의원들에게 고액 후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 차명 후원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사직 의사를 밝힌 김 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2023년 여름, 김경 서울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김 시 의원은 의원님을 만나고 싶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달란 취지로 얘기했고 보좌관은 후원 계좌를 알려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후인 2023년 7월 4일 조모 씨 명의로 500만 원의 후원금이 A 의원에게 입금됐습니다. 돈을 낸 조 씨는 지난달 미국 CES에 동행하는 등 김 시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 의원이 측근을 동원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김씨 의원이 면담에서 도와달란 취지로 얘기했지만 내가 말렸다며 후원금은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 누가 준 건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후원금을 보낸 조 씨 측에도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씨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걸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세 리스크가 다시 대두되며 산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자동차 업계 손실액은 1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83만 대를 판매하며 점유율을 높인 현대차 그룹. 사상 처음 매출 300조 원 돌파가 유력하지만 영업이익은 5조 원 가까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관세 여파가 고스란히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4월 25% 관세가 부과된 이후 2, 3분기에 현대차그룹이 떠안은 관세 비용은 4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시 25% 관세가 적용되면 올해 예상 손실만 최대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률의 과반이거든요.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이런 관세 문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 미국에 납품하는 중소부품업체들은 아예 수출길이 막힐까 노심초사입니다. 15%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25%가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납품하라면 이제 못 보내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면서 지금까지 무관세로 수출해온 제약 바이오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5%인 상호 관세가 25%로 오를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가전이나 화학 업종 등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미칠 경제적 파장은 뭔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을 이제 어제 압박을 했었습니다.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 중에서 트럼프가 한국만 콕 집어가지고 초강수를 둔 진짜 속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이스 타코라고 하죠. 늘 세게 질러놓고 들어 물러선다. 속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하루 만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통상 투톱이 미국으로 급파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60조 원의 방산 수주하러 갔던 김정관 장관 바로 워싱턴으로 갔고요. 또 여한구 통상고속본부장도 미국에 급파됐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겁니다.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 2월 말 3월 초 통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진전이 있는 걸 확인할 경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관세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도 있고 유럽연합도 있는데 왜 한국만 콕 집어서 이렇게 SNS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시점도 못 받지 않고 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법원의 상호 판결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소 불리하게 나오면 이게 그러면 관세 파급력이 약해지니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아웃풋이 나올 만한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3,500억 달러라는 어떤 투자에 대한 확답을 법적으로 좀 못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깨알 같은 단서 조항이 뭐가 있느냐. 한국의 외환 시장을 고려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네. 지금 외환시장 불안하니까 이거 지금 상반기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밀릴 수도 있다라는 압박감에 나온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최근에 디지털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을 했다고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방미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벤스 부통령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불차별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관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온 문서를 그냥 의뢰의 미국이 하는 처사겠지라고 해서 조금 일축을 했는데 깨알같이 좀 들여다보니 타이밍이 묘하다는 겁니다. 네. 주한 이제 미국 대사 대리명의 서한에는 분명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2주 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쿠팡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미 지금 행정부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죠. 실제로 미 의회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성공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이다. 이게 오히려 중국 기업한테 좀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최근 이제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플랫폼 규제법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어떤 쿠팡에 대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걸 어쩌면 통상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 분리 대응해야 돼요. 통상은 통상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쿠팡에 대한 개별 기업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기 때문에 분리 대응해야 합니다. 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이른바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하죠. 타코. 한국 관세 인상과 함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속보가 나왔잖아요. 이 타코 지금 또 재현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현명해요. 어제 현대차 개장하자마자 이 소식 때문에 4%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장 마감 무렵 보합권까지 올라옵니다. 트럼프 이렇게 지르고도 언제나 뒤로 내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포브스가 통계를 봤더니 지난해 상호관세 퍼붓기 시작한 게 4월이었어요. 석 달간 28번이나 트럼프는 관세를 번복했습니다. 여기엔 중국도 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 유럽 8개국에 대한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관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를 예고했다가 모두 철회한 바가 있는데 관세가 목표라기보다는 이런 조금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위협 자체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금 상호 관세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여러 가지 관세 품목별 관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위협을 이제 가볍게 넘기지는 말되 그러나 진짜 미국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리고 외교처를 통해서 냉정하게 파악한 이후에 지금 설득하는 실용적 외교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이제 미국 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동차 업계가 인상된 관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정말로 3,500억 달러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홍보 치적하면서 한국을 넘버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 어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상호관세 언제부터 매기겠다라고 이제 날짜를 못 박진 않았는데 그 얘기는 만에 하나 정말로 우리가 현실화돼서 이제 자동차 관세가 15에서 25%로 넘어간다. 지난해 3분기에만 현대차가 지금 관세 영향으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손실을 봤습니다. 네. 이게 만에 하나 25% 관세가 현실화돼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상수로 굳어진다면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 단순 관세만 최저 8조 원에서 많게는 11조 원입니다. 네. 연간 매출액 관세가 높아진 만큼 경쟁국들은 낮아졌잖아요. 매출이 64조 원 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올해 GDP의 0.6%까지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0,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1.8에 0.6을 제외하게 되면 지난해도 가까스로 반올림에서 1%예요. 올해도 1%대 성장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한국 생산량이 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GM은 철수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다 소재, 부품, 장비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상투톱을 이제 미국에 급파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이 김민석 총리가 지난 23일에 벤스 미 부통령을 만났고 직통 한라인 구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지를 못 받은 건지, 뭐 한라인이 지금 뭐 작동을 안 한 건지,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김 총리가 40여 년 만에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과 직통 번호 한라인까지 교환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한라인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를 두고서 귀국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관세 참사다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의 안이함도 이제 한몫하고 있습니다. 법안만 발의해놓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의 자동차 관세는 이미 선제적으로 낮춰줬는데 왜 미국의 이런 이제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미국 입법부 그리고 한국의 입법부를 포함해서 이런 이제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만큼은 결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북극 한파가 이어지겠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희원 기자, 출근길 추위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서울 도심은 수온주가 영하 9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껴입어도 칼바람이 파고드는 느낌인데요. 출근길 시민도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단단히 무장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9도, 대구와 전주 영하 7도 등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눈이 내린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강원 내륙 등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총리실의 거절 요청에도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넣고 계속 여론조사를 진행하자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씨가 여권 지지층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전과는 달라진 현상이죠.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빼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저는 사실 우리의 지금 민주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다른 의도가 없다면 여론조사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23일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 조사에 포함하는 건 조사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해당 여론조사가 정청래 대표 연임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총리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총리를 당대표가 아닌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에 넣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겨냥한 김 총리 측과 정 대표 측의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김 총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냐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이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은 대통령과 버금가는 지위를 누린 정치 공동체로 규정을 했고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위가 별도고요. 그거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수행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이루어진 혐의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알선 수재는 사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쳐주겠다라고 하고 돈을 받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어떤 특검의 주장이 깔려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그 돈 받은 그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이 좀 수월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공동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적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공모했다라는 증거 또는 서로 의사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는 증거 등이 제출이 안 된다면 저 부분은 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김진욱 특보님, 이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생중계 허가된 거 처음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전직 대통령이나 또는 그 고위 공직자 출신들,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그 생중계를 허용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공공의 이익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이 통일교 청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상 여론조사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판단이 나온 것 중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가장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나오던 무죄 판단이 나오던 여기에 대해서는 파장이 굉장히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전체적으로 8천만 원 정도 수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이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이러한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변호사님이 통상 구형량보다 판결이 조금 적게 나오긴 하던데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검사의 구형의 한 2분의 1, 한 3분의 1 이하로 나오면 성공이고 한 절반 정도 나와도 그냥 보통 평범하게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구형이 높게 나오는 게 예사인데요. 네. 다만 이제 최근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특검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된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이번에도 15년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전까지 이제 비상계엄 전에 계속돼서 이제 당시 야당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받아라, 수사에 협조를 하고
수사를 받아갖고 본인이 잘못한 거를 털어내라라고 요구를 있었지만 계속해서 특검을 미루고 설사 그래서 비상계엄 자체가 김건희 특별법을 누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했는데 결국 특검 수사로 모든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이렇게 일종의 약간 사법이라든가 법을 이제 멋대로 약간 일종의 희롱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혐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줄곧 주식의 문외한이어서 잘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서 8억 원대의 어떤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법원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저게 아마 저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조라고 보지 않고 공동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도 상당히 높고 물론 알선수재와 같이 해가지고 구형이 11년 했지만 실제 뜯어보면 이전에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 판결의 선고의 형량을 보면 집행유예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춰보면 형량이 굉장히 높죠. 더군다나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이득 액수입니다. 이득이나 아니면 회피한 손실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지금 이 부분을 8억 원이기 때문에 가중해가지고 구형한 것 같아요. 근데 권오수 같은 경우에도 600억 원을 동원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 법원에서 본 건 뭐냐면 이 시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고팔고 이런 어떤 조작을 통해서도 올라가지만 여기에는 주가를 정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이 반영된 것을 발라낼 수가 없다. 분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액수 산정이 곤란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양형 기준을 낮게 정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번 판결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방조범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이상. 그럼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액수 산정 곤란으로 해서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아까 전에 강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쳤다가 부실 수사 논란이 되면서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유죄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좀 무죄 판단이 또 나오거나 하면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수사가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 소위 황제 조사했다 또는 출장 조사했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통정거래에 혐의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이번 특검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검찰이 일부러 어떤 증거 확보를 노력을 게을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전화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찾지 못했던 부분을 특검 수사를 하자마자 바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그 검찰이 봐주기를 하려고 일부러 수사를 좀 축소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형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그 선고에서 유죄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내려진다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된다고 하는데요. 양 변호사님은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미 다 지금 구속수감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이게 헌정사 최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했던 저는 이제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도 전대미문의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구속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부부가 다 실형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기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엄중한 판결을 통해서 실형을 통해서 더 이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이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는 그런 계기를 세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내일 당 최고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지 관심이 모이는데 당내 반응 먼저 듣고 오시죠.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니네 다 입북하고 있어. 입틀막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결정 아닌가. 이 주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반면에 당 지도부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힘을 좀 싣는 모양새인데 내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처분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부결이든 가결이든 어떤 형태로든 최고위 결정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죠. 그 최고위 결정에 대해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은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지도부와 관련돼서 현재 지도부를 흔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당계와 관련돼서 이거 소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거 당대표 흔들기냐, 당대표 끌어내리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나 그런 시각 또 되감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심 심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든 고려가 들어가서 뭔가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 만약에 여기서 재심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혼란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또 결정 안 하고 있으면 또 혼란이 지속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최고위에서는 모종의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절차대로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뭔가 해법을 모색하는 이런 절차로 출구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장애 집회를 하고 또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하게 되면 좋아할 분은 민주당 분들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재심 가능성 언급을 하셨는데 당내 반발 때문에 징계는 하되 당원권 정지 3년 정도로 수위를 낮추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특보님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제명을 결정한 것이고 최고위에서는 그 부분을 추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자체적으로 윤리위에서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 그 윤리위에서 그 당무감사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얘기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실상의 제명에 해당하는 출당 권유 조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마저도 사실상의 제명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서 징계 수위를 낮춘다?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활동 그 자체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내일 징계가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앞서 집회에서 장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와가지고 논란이 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징계 여부의 변수가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보다도 오히려 높은 지금 탈당 권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유 중에 주요한 부분이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본인에 대한 징계가 계엄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도부 개인 그리고 윤리위 당무감사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과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서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도부에서 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전 대표가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하기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수박 겉핥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식으로 재심 청구를 하든지 혹은 법원에 가처분이나 본안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한 전 대표가 현재 당 상황을 계엄에 비유했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당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김용삼 전 대통령 영화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양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오늘도 또 당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세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하는 시사회를 하는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1979년
이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때문에 전격 제명이 됐던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사례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있었던 그 제명 사례를 아마 같이 이제 같은 걸로 치환시킴으로써 그래서 아마 자기도 이제 이런 장동혁 대표 체제에 저항한다는 이미지를 아마 심어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인데 아마 그 표현을 저는 대입을 해서라도 본인도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 아마 자기 제명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경 메시지를 전 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징계 결정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만약에 한 전 대표의 언행에 따르면 이제 사이비 보수로 규정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을. 그럼 탈당해가지고 신당 창당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건 여의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무소속 출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면 험지에 출마를 해서 험지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와서 어떤 당권을 거머쥐거나 이런 식의 대권 행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제가 뭐냐면 출구 전략을 잘 취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렇게 최고위에서 원안을 변경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거는 재심을 통해서만 뭔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심을 열어주는 정도의 행보를 해 주셔야 그다음에 지도부의 어떤 그 공간이 열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재심 없이 이렇게 뭐 장애 투쟁을 한다거나 극단적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골이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은 됩니다. 네,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보다는 당권을 선택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김특보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런 비판이 나오는 부분들은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효과라고 본다면 결국은 보수 결집 또는 네. 보수의 통합을 이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것이고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격전을 벌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해석을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차별화 그리고 따로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지금 야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은 이미 점쳐져 있는 사실상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굳이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아서 그래서 당내에서 사실상의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를 막아내겠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패배한다면 바로 당권 투쟁으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당내에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오늘 당무에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의 징계로 만약에 당내 설화가 좀 커지면 이렇게 복귀하시고 나서 리더십에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더십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을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단계 사건에 있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단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수가 집결했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시긴 했습니다만 유승민 전 대표가 왔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전 대표까지도 이렇게 단식 현장에 찾아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한다라고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한 전 대표 측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흔든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김민석 총리가 뭐 수차례 사실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우리의 지금 민주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들으셨듯이 김어준 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총리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 씨를 향해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김 씨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한 거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 당연히 지지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또 쓴소리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발언이 뭐 너무 그 의외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김민석 총리가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지만 최근 다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본인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거로 보입니다. 다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김어준 씨의 이런 뭐 이제 여론조사에 과연 이제 후보군에 넣냐 안 넣냐 이 부분은 그 발언이 나오기 약간 이전에 있었던 조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표를 하고 또 실제 방송에서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여론조사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넣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돕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바로 앞에 앞두고 김어준 측에서 인천에서 큰 행사를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상대방이었던 박찬대 후보는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정청래 후보가 와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친명 친문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총선 과정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의 사람들로 의회를 장악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어떻게 보면은 친문 친명 간의 대결 구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라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만약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라이벌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를 해서 먼저 정적을 제거하겠다라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았을 때는 논리적으로 보인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런 비판에 김어준 씨는 이 김민석 총리의 이름을 넣으면 당대표 출마가 막아지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뭐 김어준 씨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오해 그리고 뭐 억측 이런 것들이 낳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불출마 의사가 명확하게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을 또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그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또 그 일반 여론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라면 지금 김민석 총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출마를 이제 선언했고 그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김어준 씨도 어떤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이걸 또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김민석 총리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서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좀 발언이 좀 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질 거라 보십니까? 저는 사실 총리가 저 자리에 나가서 국정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그런 기회면 괜찮은데 저렇게 정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정당 간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만약에 발언한다 하더라도 사실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견제하는 야당이 줄어들면 이거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서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본인은 지금
다른 행보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께 들켰다라고 보고 사실 국무총리라는 그 직위에 비춰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인터뷰와 그 인터뷰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재래식 군사력이 3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래식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항목별로는 견인포, 자주포 전력과 호위함, 예비군 병력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3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계단 올랐는데 최근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4km 길이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선 강력한 눈폭풍과 한파가 이어지며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집 여러 채가 벼랑 끝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산간 마을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km 구간의 지반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절벽이 생겼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지난주 이 지역을 덮친 강풍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는데 주민 1,500명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n dato è certo, la frana è assolutamente ancora attiva. Io stesso l'ho documentata col mio telefono mentre facevo il sopralluogo, quindi. 초강력 눈폭풍이 휩쓸고 간 미국은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극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미시간에선 대학생이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매사추세츠에선 50대 여성이 제설차에 치여 숨지는 등 폭설과 한파로 14개 주에서 35명이 숨졌습니다. As I was shoveling here in this driveway, I did notice blue lights, police cars up at the train station. 미 기상청은 이번 주말 동부 일부 지역에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닥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정겨운 라면 냄새가 나는 이곳은 부산의 한 마을인데요. 이웃 간의 정을 끓이는 특별한 무인 카페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카페 안에는 라면을 먹으러 온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글보글 끓는 라면 조리기 앞에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얘기꽃을 피웁니다. 이 특별한 공간의 이름은요, 정겨운 사투리에서 따온 끼리 라면입니다. 주민들의 기부로 채워진 이곳의 라면은 누구에게나 무료인데요. 소외된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와 소통하길 바라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사랑방이라니 참 따뜻한데요. 이곳이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이런 따뜻한 공간 더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호점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올해 2호점과 3호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을 돕고 있어 지역 활력까지 새롭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0,000개가 넘는 라면이 기부되며 단순한 한 끼를 넘어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기분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중부와 경북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9.4도, 춘천은 영하 14.2도까지 내려갔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동쪽 지역과 더불어 서울 전역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2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낮부터 강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